저도 짤막하게나마 냉난방, 급탕 이제 보조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일단은 건축물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 지금 앞에 여기 인터폰 결로 이런 결로들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건 구조체, 목조주택의 구조체 송상 사진이고요. 이거는 뭐 파이프 샤프트 상부 쪽, 그리고 단열재 배면의 결로, 이런 하자들이 전부 다 기밀하지 않아서 생기는 하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다니시다 보면 외벽 석재로 돼 있는 건물들에 상부 돌이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상부 돌이 바깥에 물도 없는데 쭉 젖어 있어요. 이게 이 어딘가의 틈으로 실내의 수증기가 나가면서 이 차가운 석재에 달라붙어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전 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돌이 쭉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15년을 집을 졌어요. 이렇게 하자가 계속 생기는 집을. 그러니까 이 하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패시브하우스 쪽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전 페이지 다시 보여줄래요? 창문이, 이 빌라 같은 데는 창문이 그대로 안 가고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 위에 맺힌 물이 창틀 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누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수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의 누수가 아니라 결로수의 누수라는 겁니다. 실내 수증기로 생기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도어락 결로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진이 나오고요. 인터폰 결로하면 또 수도 없이 많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기밀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1mm에 1m 틈으로 하루 동안에 겨울철에 실내 수증기가 300g이 요 틈으로 나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틈이 일반적인 주택에 100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한 20년 정도 돼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뭐 일산 쪽의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이런 틈이 집에 100개 있어요. 100개. 그러니까 가습기를 끄자마자 건조해지시는 거고, 제습기를 끄자마자 집이 습해지는 거예요. 여름철에. 분명히 방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제습기 틀어서 제습기 이제 딱 목표 온도 습도 도달했잖아요. 습도에. 근데 껐더니 얘가 금방 한 30분만 지나서 다시 작동돼요. 거기다가 라면 끓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수도 없이 많은 틈으로 여름철에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이 기밀하지 않으면 하자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습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그 지도예요. 뉴스상에 2024년도 3월의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했어요. 물론 중국이 더 안 좋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구멍이란 구멍은 일단 하자를 막기 위해서 패시브 주택이든 아니든 무조건 다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증기의 이동으로 생기는 하자를 막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집을 막고 나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환기장치가 필요해져요. 근데 환기장치를 고르실 때 그 난방 열교환 효율을 주로 보세요. 패시브 주택도 난방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근데 이제 그 난방비보다 냉방을 더 우려해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치를 보면 냉방 열교환 효율 58%, 냉방 열교환 효율 56%입니다. 난방만 8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차피 그 외부 공기를 계속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기장치가 계속 실내의 습도를 높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가습을 하고 겨울에는 제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계속 습도가 떨어지고 여름엔 계속 습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그 컴포벤트라는 환기장치를 쓰는 이유가 얘는 냉방 열교환 효율이 80%예요. 난방 열교환 효율도 80%대고요. 그러니까 습도를 교환하는 양이 많아서 이게 훨씬 겨울에는 가습 양을
거의 없어도 될 정도로 가습기가 없어도 되는 수준이고요. 여름에는 제습을 선행하면, 제습이 계속 능동적으로 제습을 하면 최대한 이거를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얘가 제습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얘도 가습기입니다. 여름에 무조건 가습기인데 가습되는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기장치 중에 그럼 이거 쓰면 제습되냐라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제습기를 에어컨을 능동적으로 쓰셨을 때 이 에어컨이 제습기가 필요한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집을 잘 지시면 옛날과 다르게 에어컨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꼭 패시브 하우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현행법상의 단열 기준을 다 맞추시고 하자없게 집을 기밀하게 지시면 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가, 집이 일단 그럼 기밀해지잖아요. 닫힌 공간에서 4명이 숨만 쉬어도 하루에 10리터의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내 습도가 외부보다 습도가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 상태입니다. 안에는 호흡도 하고 샤워도 하고 밥도 하고 쿠쿠가 밥을 다 하면 물을 막 토해내잖아요. 이 습기 발생률이 외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실내가 습도가 더 높은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 사시면서 우리는 바깥이랑 비슷했는데 이거는 실내에 워낙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이 실내 높은 수증기가 계속 바깥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실내를 외부보다 더 습도를 떨구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전제 조건 자체가. 이게 이제 유럽의 평균 4인 가족의 실내 발생 수증기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무조건 더 높아요. 음식 문화가 국, 찌개, 밥 이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류가 많다 보니까요. 추정컨대 한 20kg 이상이 하루에 발생될 거라. 그러니까 20리터를 없애야 그냥 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0리터를 제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협회 게시판 글에 올라오는 습도에 대한 컴플레인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로 집을 졌는데 높은 습도로 곰팡이가 사방팔방에 펴요. 이 문제가 패시브 하우스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집을 잘 지면 무조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안 지면 하자가 안 생기냐? 아닙니다. 사방팔방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런 하자를 피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습도를 더 낮출 수도 없고요. 에어컨을 켜렸다가 에어컨 꺼지면 금방 습도가 올라가지만 외부와 계속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는 거죠. 무조건 제습기를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습기를 안 틀고는 습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이 왜 에어컨만으로 안 되냐? 에어컨은 잘 생각해 보시면 30년 전의 에어컨과 지금의 에어컨이 같아요. 예뻐졌죠. 에어컨이 예뻐졌어요. 에어컨이 그리고 전기를 좀 더 적게 먹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공기의 온도와 차가운 정도와 습도는 30년 전과 지금이 같아요. 그때도 6평짜리 에어컨은 요만했고요. 지금도 6평짜리 에어컨은 요만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집은 분명히 훨씬 좋아졌어요. 집의 성능은 막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에어컨은 30년 전과 지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지은 집의 에어컨을 다시면 온도로 얘가 작동되잖아요. 집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으로 온도 조절하시잖아요. 30도 설정. 25도 설정하면 25도 도달하면 에어컨이 실외기가 꺼지죠. 그리고 내부에서 그냥 안 차가운 바람이 나오다가 온도가 오르면 그때 다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로 작동되는데 이제 집에 단열을 잘하고 좋은 창문 쓰고 외부에 처마 달고 차양 달고 하니까 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는 속도보다 습도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겁니다. 그게 건축물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 할 수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에어컨으로. 뭐 제습 모드도 있지 않냐? 제습 모드도 찬바람입니다. 똑같아요. 제습 모드라고 전기를 적게 먹지도 않고 그냥
풍속을 늦춰서 조금 더 제습을 많이 시키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습도는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40에서 60%의 습도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모든 면에서 습도는 인체에 아주 호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항온항습으로 집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가 살아야죠. 비도 다 맞고 한강에도 막 뛰어들었다가 나가서 눈도 다 맞고 그러고 면역력을 키워야죠. 집은 보호의 목적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이것들은 전부 다 항온항습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감기에 잘 걸려요? 환절기에 제일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습도가 변하면 몸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습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이 건강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습기를 쓰지 않으면 집을 잘 지시면 습도 유지가 안 돼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습기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이 따뜻해집니다. 제습기 실내에서 틀어보시면 조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온도가 얘가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다시 에어컨이 가동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는 공간이 시원한 거예요. 지금 인원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아무 냉방, 난방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여름처럼 그렇게 불쾌하고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그냥 가을의 날씨를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냉방이 적용된 집은 한여름에 지금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지금은 인원이 많아 좀 더워진 거고요. 조금 시원한 정도의 그런 가을의 날씨를 실내 컨디션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바닥이 막 차갑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컨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에어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음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쓰시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복사냉방이 좋으면 왜 LG 삼성에서 이거를 안 했을까요? LG 삼성에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따위가 만들 수 있는데 LG 삼성에서 이걸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사냉방은 이 구체를 시키다 보면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한여름에 너무 이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바닥이든 벽이든 결로가 생기게 돼요. 결로의 하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겁니다. 복사냉방은 쾌적함이나 소음이나 열적 성능이나 효율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합니다. 그냥 가을이니까요. 근데 상용화가 힘든 거죠. 이게 저희가 90평 정도 돼 있는 주택에 2022년도에 설치해서 얻은 값인데요. 실내 온도가 24.5도에서 쭉 유지됩니다. 외부 온도는 38도까지 이제 오르고 있고요. 8월 15일에서 22일 가장 더울 때 일주일 실측 데이터인데요. 이 온도 그래프는 에어컨으로도 되세요. 설정하면 쭉 유지됩니다. 요렇게 0.5도 차이로 쭉쭉쭉 오르면 다시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위치의 습도 그래프인데요. 대략 55%대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습도는 90%가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습도 그래프가 에어컨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90평 주택 전체를 온습도를 유지했을 때 전기세가 얼마인가입니다. 8월달 한 달간 한 400kWh 정도 썼어요. 90평 주택의 400kWh는 요금으로 치면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90평 전체 온습도를 유지하는 거로 치면 공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내에서 열이 많이 나면 그만큼 더 냉방을 해야 되고요. 실내에서 많이 습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제습을 더 해야 됩니다. 이 건축주분은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집에 사셨고, 그리고 90평 주택에 2내분만 사셨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열도 많이 나고 습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은 30평이니까 이거의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이걸 일반화할 수 없어요. 실제로 거제도의 내 집 마련담님은 23.5도에 45% 습도로 살아서 34평인데 한 달에 한 600kW 정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온수 매트를 쓰거든요. 23.5도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잘 때 온수 매트를 또 틀고 이불을 덮고 잡니다. 얘는 대피 긋고 얘는 또 식혀야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온도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커요. 하지만 그냥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왜 제가 공짜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표정이 좀 안 좋죠. 계속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재용 회장입니다. 2009년도 뉴스에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전기세로 한 달에 2,470만 원을 냈어요. 집의 크기는 대략 한 160평 됐고요. 한 150평에서 160평 되는 주택을 이 삼성가가 대대로 폐가 안 좋아서 항온항습을 유지한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쓰는 전기요금이 2,470만 원이었어요. 물론 이 밑에 있는 다른 어디 회장들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의 요금을 냅니다. 항온항습을 만드는 전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습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에너지를 아끼자가 아니고요. 집을 교양 잘 졌으니까 누리고 살자입니다. 계속 온습도를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타의 시스템들은 어떤 집이든 다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달았는데 안 시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실 거잖아요. 돈 환불해달라고 전화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을 골라서 설치해야 됩니다. 집을 제대로 못 지은 집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려면 이재용 회장 돈처럼 2,4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이 막 새 나가는데 계속 바닥을 계속 식혀요. 그러면 바닥에 열이 저 바깥으로 막 새 나가는 만큼 더 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금을 일반적인 주택에서 건축주가 감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주택을 대상으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가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 7, 8개를 저희가 안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파는 거예요. 팔고 싶어요. 굴뚝 같죠. 근데 안 돼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12년 정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그 협회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회장님이 저보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놀고 있었는데 와서 기계실을 보시더니 너 또라이구나 하더니 저한테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개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10년도 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AS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잡자재라는 회사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 이전에 다른 대표이사, 그 이전에 다른 대표이사가 있다가 제가 이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일 불의의 사고로 죽더라도 그 회장님이 다른 대타를 갖다 앉혀 놓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없어질 회사라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컨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에어컨 사시면서 고장 난 적 있으셔요?
살면서 에어컨 초기에 설치 잘못해서 뭐 냉매가 뭐 빠지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이럴 수는 있지만, 설치가 다 제대로 돼서 한 뭐 2년차, 3년차에 고장이 나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에어컨의 수명은 보통 15년 정도 됩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에어컨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입니다.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에어컨을 그대로 공기를 식히고 공기를 데피고 물을 식히고 물을 데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순환 펌프입니다. 보일러의 순환 펌프가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가거든요. 그냥 이게 원래 펌프의 수명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에 들어간 펌프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로 망가질 거예요. 그 펌프를 교체하면 이 메인 그 제품들의 수명은 15년에서 안쪽 바깥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 냉난방, 그리고 급탕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난방과 급탕은 저 남부 1, 2지역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있죠. 여기도 돼 있는데 그 LPG보다 싼 구간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남부와 제주는 보일러 자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난방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온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씻는데 7분 걸리거든요. 물, 비누, 물 하고 끝나요. 근데 오래 씻으시는 분들은 20분, 30분을 샤워합니다. 이때 온수를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온수량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물을 데피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온수 탱크를 무작정 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부 1, 2지역은 효율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일러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라면 굳이 이걸로 난방이나 급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가스를 쓰시는 게 유리하세요. 누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진세 구간에 들어가면 요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처음 이 타입으로 설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엔 제가 집 근처에만 판교 쪽에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제도, 제주도, 뭐 대구, 뭐 전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날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먼 거리도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통합 제어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집은 그 개발이 다 안 돼서 인터폰이 달려 있습니다만 인터폰까지 다 한 화면에서 CCTV까지 다 한 화면에서 그러니까 저거 안 예쁘잖아요. 인터폰도 있고 막 모두 있고 하면 이제 이것들을 다 합치는 작업을 해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아까 그 질문해 주셨었는데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이 건물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 가스 소비량 같은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돼요.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같이 통합으로 만들어서 협회 인증이 되면은 제로 에너지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알기로 혜택은 취등록세 15% 감면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 다 짓고. 근데 그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런 돈은 아닙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비용이 조금 더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외주업체에 받으시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 주택 하나에 1,000만 원 좀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 복사 냉난방이 전제되면 여기다가 통합으로 이제 적산전력계와 여러 가지 측정기들을 묶어가지고 물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최대한 저렴하게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인증 기관이랑의 협의를 아직 거치는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그 담당 인증 기관이랑 협의를 거치면 뭔가 뾰족하게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